안녕하세요. 남아공 김인식 선교사입니다. 남아공 역사를 크게 5시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백인들이 이주하기 이전 아프리카인들이 살고 있었던 선주민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인과 만남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와 금을 발견한 광물혁명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 시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민주주의 시대, 흑인 정부 시대입니다. 1994년 남아공 역사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되고 흑인 첫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흑인 정부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남아공 민주주의 시대, 흑인 정부 시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타보 은베키, 제이콥 주마,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남아공 흑인 정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아공 흑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다수의 흑인들은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차별과 착취 등의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인종차별은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약 300여 년 전에 인종의 개념은 과학적 사고체계에서 만들어진 분류체계라고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류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그리고 거짓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린네는 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 비퐁백작이라고 하는 학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혈통이나 핏줄의 개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종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토프 마이너스는 인종을 심미적 기준에 따라 아름다운 백인 인종과 미운 흑인 인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두 개의 분열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백인종만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고 추한 인종들을 열등하고 부도덕한 동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종을 사람의 외형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색이라든가 머리카락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얼굴 앞면 광대뼈의 크기 그리고 코의 모양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남아공에서도 인종차별 정책 당시 인구 등록법 중 펜슬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 연필을 머리카락 사이로 넣어서 연필이 곱슬머리에 꽂혀 있으면 흑인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백인으로 구분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은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게 되면서 전체 인류 99.8%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의 인류라는 것이죠. 300년 전에는 이런 유전자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적 외형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분류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유럽 백인이 가장 우월한 인종 집단이며 비유럽인은 태화된 인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인의 의무 또는 백인의 부담, The White Man's Burden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인 러드어드 키플링의 식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인의 의무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백인들이 전 세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자신들의 통치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문명을 이끌어내고 흑인들을 문명의 수준으로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지배는 정당한 것이고 백인은 오히려 다른 인종들을 이끌어 나가는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선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남아공은 이러한 소수의 백인들이 절대 다수인 흑인들을 통치하는 아파르테이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저항했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1962년 감옥에 투옥됐고 27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27년간의 감옥 수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남아공의 인종차별과 문제점을 알리는 상징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남아공은 국제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저항에 못 이겨서 1990년
당시 백인 정권의 통치자인 디 클레크 대통령이 더 이상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1990년 초에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약 3년간의 협상과 1994년 직접 선거를 통해서 흑인 정부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정권은 아파르테이트 지배체제에 저항했던 흑인 지도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투옥하기도 했습니다. 백인 정권에 저항했던 흑인 운동가들도 역시 강도 높게 무장투쟁에 맞서게 됩니다. 백인 정권과의 헌법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1993년 케이프타운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처치에서 예배 중 아자니안 인민해방군의 테러 총기 난사로 백인 11명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투쟁과 협상 과정에서 흑인과 백인 모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 인종차별의 역사의 고리를 끊고자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대통령으로 집권한 후 그의 정책은 백인들에 대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남아공 전 구성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 TRC입니다. 남아공은 1996년부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데스먼드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 투투 주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추구하는 기본적 원칙을 선언하는데 그 선언은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적 정의는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차별과 탄압의 과정에서 정의가 상실되었고 그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정의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정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를 복원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가져온 것은 아프리카의 인간관인 우분투 인간관과 파달의 정신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파달의 정신은 시골 마을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추장을 중심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킨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불러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 정자 밑이나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을 정해 그 문제와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가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며 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즉 서로 용서하며 화해할 때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파달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는 TV 브라운관이라는 파달의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불러 문제와 사건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고백입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 백인 정권의 앞잡이로서 흑인들을 탄압했었던 비밀정보위원이나 또는 인권 탄압에 앞장섰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모든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진실을 고백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상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용서 그리고 배상으로 진행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회복적 정의는 남아공을 파국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백인들은 다수의 흑인들이 집권하면 본인들은 그동안의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데스먼드 투투 위원장과 함께 오랜 인종차별 정책을 끊고 남아공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회복적 정의에 두었다는 점에 있어서 넬슨 만델라의 위대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물리적 보복도 아니었고 회복적 정의를 위한 용서와 화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남아공 민주화와 흑백 인종 간의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타보 은베키는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전공한 ANC 엘리트 정치인으로 망명 정부를 이끌었던 올리버 탐보의 참모로 일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타보 은베키는 경제성장 기조로 확고한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며 흑인 중산층을 생성시키는 비정책, 즉 흑인 경제 강화 정책을 펼쳤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타보 은베키는 완벽주의자로 대중에게는 친화적인 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2008년 5월 제네포비아 사건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이콥 즈마는 즉각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그는 2주간 지난 뒤에야 방문해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의 정치력은 권력의 중앙 집권하였습니다. 재임 기간 중 코사족 장관들을 대거 기용하게 되어 줄루족과 파벌 경쟁으로 치닫는 치우친 인사라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타보 은베키 대통령의 에이즈 의료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에이즈 치료약에 대한 높은 가격 횡포가 있었기에 남아공으로서는 높은 가격의 치료약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는 이를 정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식생활의 개선만 이루어져도 에이즈는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마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비터 듀스버그 교수가 HIV 바이러스가 에이즈가 아닐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우자 은베키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당시 남아공 보건부 장관이었던 만토 역시 은베키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비트루트, 생강, 레몬 등을 먹는 민간요법으로도 에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로 남아공은 2000년부터 2005년 은베키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았고 이들 중 33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3만 5천 명의 영아들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참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아공은 2019년 기준으로 750만 명이 에이즈 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